사랑하는 누군가와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 그게 삶의 희망입니다. 이번에 테리토스 오디오북 첫 작품으로 소개하는 진영의 슈퍼스타 옥은 2012년에 진영, 아빠는 유학 중으로 나온 책의 개정판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운 시절이 있는 건 그 안에 그리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진영의 슈퍼스타 옥을 통해 그리운 시절과 가슴 시린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구독, 좋아요는 글을 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참,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18장 그 아침의 찬양 소리. 우리가 도착한 집은 내가 그때까지 본 집 중에 가장 예쁜 2층 양옥이었다. 한창 개발되기 시작한 강남 노른자위 도곡동에 자리 잡은 집은 알록달록한 자연 석도를 서로 포개어 붙인 외벽이 주는 아름다움과 근사한 정원이 잘 조성된 전형적인 고급 양옥이었다. 처음 그 집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아빠가 돌아오자 내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게 실감났다. 시골에서 서울로, 할머니 집에서 화려한 양옥집으로, 어쩌면 내가 꿈에도 그리던 내 방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다. 내 방에 침대까지 있는 게 아닐까? 침대라니, 세상에 침대라니. 나는 연신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러나 나를 맞은 것은 내 방도 침대도 아니었다. 이 집은 빈집이 아니었다. 이미 진짜 주인이 살고 있었고 우리는 2층 전세 입주자였다. 마당을 돌아 집 뒤편 계단을 오르면 1층보다 훨씬 좁은 2층이 나왔다. 대문에 붙은 초인종도 주인과 세입자는 달랐다. 화려한 주인집 벨 옆에 작고 동그란 벨이 우리가 눌러야 하는 초인종이었다. 이사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훈이는 별 생각 없이 정원에서 잔디를 뽑고 구멍을 내어 구슬치기를 했다. 진영읍 교회 마당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 주인집 아주머니의 호된 호통을 듣고서야 비로소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은 2층으로 통하는 계단뿐이었다. 우리는 계단 밑에 신발을 던지고 긴 낚싯대를 만들어 누가 먼저 많이 낚는가 유치한 놀이를 개발해서 나름 2층 셋방살이 서름을 밀어냈다. 서울 생활은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전에는 느낀 적 없는 비교의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진영에서 우리 집은 가난한 축에 속했지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서 누가 누구를 비교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은 달랐다. 초라한 초인종을 눌러 대문에 들어설 때마다 뒷간에 가는 것도 아닌데 집 뒤편을 통해 2층에 올라가다 보면 가난하다는 사실이 살속을 파고들 정도로 아렸다. 진영에서 난 부산댁 손자였고 화려하진 않아도 넓은 마당을 품은 할머니 집의 당당한 주인이었다. 거기에 비밀의 화원 같은 2층은 또 어떤가? 그러나 말만 같은 2층이지. 나는 집안에선 발소리도 죽여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 물론 잃은 게 있으니 얻은 것도 있었다. 그건 아빠였다. 그러나 서울에 오자마자
아빠는 거의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바빴다. 진영에서 함께 보낸 며칠은 이제 천일야와 속으로나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점점 서울이 싫어졌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불편할 뿐이라는데 나는 부끄러웠다. 양옥 2층에 사는 내내 단 한 번도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었다. 그냥 멀리서 저게 우리 집이야 하고 가리켰을 뿐이다. 그러면 다 하나같이 와, 성호야, 너희 집 아주 좋다 라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사투리 때문에 고생한 5학년 2학기를 지나 6학년에 올라가자마자 학교에서 생활 환경 조사라는 명목으로 공개적인 사생활 파악이 시작되었다.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이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손을 들었다.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손 들어.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포니 손 들어. 대부분이 다시 손을 들었다. 제레미 손 들어. 몇 명이 부러움에 찬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손을 올렸다. 안 든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야, 옥성호, 니네 무슨 차야? 아빠가 얼마 전에 가장 싸고 가장 작은 부리사를 샀다. 차라리 차 있다는 소리를 하지 말 걸. 후회가 되었다. 차종까지 물어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네, 부리사입니다. 라는 짧은 한 문장이 왜 그리 힘들었을까? 2,000원을 가지고 박수님 선생을 찾았던 엄마 때문에 느낀 부끄러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아마도 사춘기에 접어들던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다. 가난하다는 걸, 부리사를 탄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자, 주택조사. 아파트 사는 사람 손 들어. 대부분이 손을 들었다. 단독주택 손 들어. 그 짧은 순간 극심한 심적 격동을 느꼈다. 친구들은 다 내가 단독주택에 사는 줄 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들면 된다.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어쩔 줄 모르며 망설이는 사이 가장 친했던 수연이가 나섰다. 선생님, 성호 단독주택 사는데 손 안 들었습니다. 착한 수연이는 나를 도우려고 했던 거다. 담임 선생이 굳은 표정으로 다그쳤다. 옥성호, 왜 손 안 들어? 단독주택 맞아?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뭐라고? 니네 집 단독주택 아니야? 단독주택 아니고 그 집 2층에 삽니다. 순간의 정적은 나만의 착각이었을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빠가 미웠다. 진영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는데 왜 아빠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까? 교회를 할 거면 그냥 혼자 하지. 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구질구질하게 남의 집 2층에서 살게 할까? 아빠가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아빠가 시작한 교회는 이름도 이상한 강남 은평교회였다. 더 실망한 건 교회 건물도 없었다.
진영에는 교회가 딱 두 개 있었다. 진영읍교회와 진영성결교회. 진영읍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훨씬 작은 성결교회도 당당히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빠 교회는 조그마한 상가에, 그것도 중국집하고 나란히 있었다. 아니, 교회가 무슨 가게 점포인가?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 주인집 마당을 돌아 뒤쪽 계단으로 올라야 하는 2층 집을 다시 만난 바로 그 느낌이었다. 아빠는 훈이와 나를 포함해서 67명 아이들을 삥 둘러앉히고 주일학교를 직접 인도했다. 담임 목사이자 주일학교 전도사였으며 또한 사찰 집사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빠가 인도한 주일학교는 오래가지 않았다. 성덕교회 대학부 제자였던 이혜경 선생이 우리들을 데리고 도곡동에 있는 남서울 중앙교회로 갔다. 훤칠한 주일학교 전도사가 나왔다. 저희는 강남 은평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그 전도사가 강남 은평교회를 들어봤을 리 만무했다. 저희 교회가 사정이 좀 있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맡기려고요. 당당한 이혜경 선생 뒤에는 나와 훈이를 포함해 딱 4명이 서 있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저희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전도사의 깍듯한 인사에 비로소 안심한 이혜경 선생이 우리를 쓰다듬었다. 얘들아,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 선생님이 다시 데리러 올게. 가난한 부모가 잠시 돈 많은 친척에게 자식을 맡기듯 우리는 낯선 환경 속에 남겨졌다. 강남 은평교회보다 수십 배는 더 커 보이는 남서울중앙교회에서 그날 내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다. 벽마다 크게 붙어있는 표어였다. 400명 배가 운동. 어렸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단숨에 알았다. 지금 이 교회에는 무려 400명의 교인이 다니는데 그 숫자를 2배로 만들겠다는 소리였다. 내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다. 세상에 이런 도둑놈이 따로 있나. 400명도 양이 안 차서 800명을 만들겠다고? 그럼 우리 강남 은평교회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어렸지만 나는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꼈다. 이 교회가 강남 은평교회 갈 사람들 다 뺏어가는구나. 아빠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 소용 없겠구나.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400명 배가 운동만은 막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몇 주 후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는 광고가 나왔다. 강남 은평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온 내가 우승한다면 이 교회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400명 배가 운동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학교 공부도 뒤로 한 채 오로지 성경 퀴즈 대회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았다. 그리고 1등을 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누가 성경 퀴즈 대회 준비를 고시생처럼 할까? 그 후로도 400명 배가 운동 표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남서울중앙교회를 1년 가까이 다녔을 무렵 어느 일요일 아침 전화가 울렸다. 미국에서 왔다는 중년 부부가 집 근처라며 교회 위치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아빠나 엄마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그 부부가 가지고 온 차를 함께 타고
테헤란로에 있는 교회까지 갔다. 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라도 중국집 옆에 있는 교회를 보고 실망할 것을 생각하니 가는 내내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차를 주차하고 건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남서울 중앙교회에 간 이후 올 일이 없었으니 거의 1년 만에 다시 찾는 교회였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수록 2층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 예배당이 가까워질수록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바로 그때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좁지만 안을 꽉 채운 남서울 중앙교회가 달성하고 싶다는 800명도 훨씬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었다.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을 인도하는 아빠가 보였다. 거친 스피커를 타고 울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 이 건물에 들어선 순간 느꼈던 기운의 정체였다. 그날 아침 아빠의 찬양 소리, 44년이 흘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감으면 여전히 생생하다. 오래전 일이라 그때 잠시 잊었던 거였다. 성도교회 마당에서 일요일 오후 정신없이 놀던 아주 어린 나는 교육관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면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때 왜 숨을 죽이고 있었는지 그날 아침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거기에 아빠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친 스피커를 통해 지금 나오는 목소리, 오래전 성도교회에서 들었던 목소리. 그건 내게 자랑이었고 진영에서 자신감 넘치는 슈퍼스타로 전방지축 마음껏 놀 수 있게 한 동력이었다. 그날 예배당 맨 뒤 구석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아들을 아빠는 봤을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까?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고등학교 시절 아빠의 서재는 내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낮에는 아무도 없는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었다. 공부 대신 책을 읽는다는 핑계로 책장에서 이것저것 꺼내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우연히 나는 아빠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아빠의 젊은 시절을 훔쳐보며 혼자 낄낄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도 느꼈다. 후루룩 넘기다가 유학 시절 어느 부분에서 멈췄다. 성호가 오늘 편지에서 지금 타는 중고차가 링컨 컨티넨탈이라며 빨리 미국에 와서 타고 싶다고 썼다. 링컨 컨티넨탈 타는 모습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단다. 아침에 차 시동을 켜놓고 한참을 울었다. 내 기억에 진영에서 나는 아빠에게 딱 2번 편지를 썼다. 아마도 한 편지에서 링컨 컨티넨탈 이야기를 했나 보다. 일기장 속 아빠의 눈물을 만난 그날 오후 나는 울었다. 그때는 그냥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단어에 진영 생각이 났던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은
철없는 아들이 링컨 컨티넨탈이라고 부르는 중고차에서 가족을 뒤로 한 채 홀로 외롭게 공부해야 했던 한 가장이 흘린 눈물이 생각난다. 나는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에필로그. 한 10년 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진영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공부한 칼빈 신학교가, 그리고 아버지가 개척한 그랜드 레피즈 최초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여행 중에 링컨 컨티넨탈의 진짜 주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옥 목사님을 진짜 좋아했어요. 말수가 워낙 적은 사람이었는데도 목사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자기 차로 목사님 운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차로 목사님이 면허를 따셨고요. 남편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이 차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다고 하셨대요. 우리 남편이 바로 목사님 이 차 오늘부터 목사님 겁니다. 그랬대요. 아버지께 내가 링컨 컨티넨탈이라고 부르던 차를 선물한 집사는 오래전 암으로 고작 5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나는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랜드 레피즈에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성호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가 항상 성호 엄마, 성호 엄마 그랬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내내 아버지가 두고 온 가족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영에서 철없이 뛰놀던 나는 아버지를 그리워한 적이 없었는데요. 사춘기 시절 나는 아버지가 미국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나라면 날마다 미국 생각만 할 것 같은데 왜 아버지는 안 그럴까? 서울에서 난 항상 진영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는데 미국은 진영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근사한 곳이 아닙니까? 사실 진영을 그리워한 내가 좀 이상한 건지도 모릅니다. 겨우 밥 3끼 굶지 않았을 뿐 과자를 사 먹은 기억도 없고 따뜻한 외투 한 벌 제대로 없어서 어쩌다 추워지는 날이면 스웨터 안에 신문지를 넣어 입고 다니던 가난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왜 진영이 그리울까요? 어른이 되면 누구나 다 걱정 없이 뛰놀던 어린 시절이 그립고 아련한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영에서의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진영이 아름다운 이유는 돌아올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미국이 그립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워한 가족은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진영이 의미가 있었던 건 돌아올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건 기다림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행복이고 설렘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알고 산다는 것, 사랑하는 누군가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게 삶의 희망입니다. 진영에서 3년간 내게는 그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는 새로운 진영에서 살고 있다고요. 비록 같은 하늘 아래서 다시 볼 수는 없지만 이 삶 너머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새로운 진영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고르지 않은 목소리로 낭독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